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9월 4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나경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이 왔습니다. 김민아를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이렇게 저희 새 스튜디오 오셨는데 심드렁한 표정 지으시면 어떡하십니까? 야! 네, 강제로 투입한 리액션. 축하 인사 맞으시죠? 네? 예, 축하 인사 맞으시죠? 네, 야. 네, 와, 감사합니다. 예, 전형적으로 옆구리 질러 절박이긴 하지만 그래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좁고 깊은 팬덤의 소유자 김민아 평론가와 함께 목요일 첫 코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조국 혁신당 성폭력 사건 논란 확산. 네, 2차 가해까지 있었다라는 네, 거죠? 네, 강미정 조국 혁신당 대변인이 당내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4월에 한 당직자가 상급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강 대변인은 당내 윤리위원회와 인사위원회가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졌고 외부 조사기구 설치 요구는 한 달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가해가 쏟아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회견 직후에 취재진을 향해서 조국 원장이 수감돼 있는 기간 당원들이 편지로 이 사건 소식을 전했고 나온 뒤에도 문서나 피켓으로 해당 사실을 자세하게 전한 것으로 아는데 당도 입장 변화가 없었고 조 원장에게서도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조국 원장은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최강욱 전 의원이 지난 8월 31일 대전에서 열린 조국 혁신당 대전 세종 정치아카데미 강연 중에 조국 혁신당의 성비위 논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개돼지라고 표현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해가 안 간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발짝 떨어져 보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라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함부로 평가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니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 당 윤리감찰단에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은 방금 전 페이스북에 이유가 어떻든 부적절한 표현으로 상처드린 점을 사과드린다. 문제 제기하신 분들을 폄하했다는 건 제 진위와 무관한 일이다 라고 글을 올리기는 했습니다. 네, 관련한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사안이 보도된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예. 보도된 지 꽤 됐는데 조국 혁신당은 뭐 관련한 절차나 이런 거를 뭐 진행 중이고 진행했고 그다음에 뭐 외부 인사가 참여한 윤리위에서 다렸고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절차가 피해자 포함 보는 사람들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 원칙에 맞게 진행됐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오늘 이러한 사태에 이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대변인이 탈당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당의 입장에서야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대변인이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거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이 기준에 미달하는 그러한 어떤 이 처리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강력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싶고요. 이게 뭐 만약에 당의 해명대로 조국혁신당의 해명대로 다 잘 되고 있는데 그럼 이 강미정 대변인이 이런 선택을 한 거라면 그럼 강미정 대변인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지금 부족한 상황인지 이 사건을 과연 이제 원칙대로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을 하고 제대로 응답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최강욱 전 의원의 경우에는 여기 이제 조국혁신당의 강연을 가서 이제 한 얘기에 대해서 본인의 진의는 어쨌든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각각의 이제 편을 나눠가지고 서로 이제 헐뜯고 싸우는 것은 문제다라는 취지로 본인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어떤 표현, 그런 식의 어떤 예를 들어야 되는 거냐.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정도 하는 건데, 근데 평소에 그런 표현이 이제 나온다라는 거는 결국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인지적 감수성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또 그런 지적을 최강욱 전 의원이 받는 것도 처음은 아닌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개선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개선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우려스럽고 유감이 부분이 있는 거고 이런 사안이 이렇게 불거지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이제 보수 언론 그다음에 지금 보수 야당에서는 그 프레임을 계속 갖고 가고 싶어 해요. 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 시절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이 뭐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이었던 거 그러한 태도가 여태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이게 어떤 진보의 본질적인 어떤 문제고 진보 원래 그런 사람들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이제 가져가고 싶어 하는데 그 이런 문제들 조국혁신당의 성비 논란이라든가 최강욱 전 의원의 이런 발언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명확하게 단호하게 처리하지 않으면은 이게 그냥 정치적으로만 봐도 네. 다 모든 거를 정치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거지만 원칙에 의거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만 정치적으로 봐도 이거는 뭐 별로 바람직한 결론에 이르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봐도 원칙의 문제에서 봐도 그렇고 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문제에서 봐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단호하게 원칙에 의거해서 이 누구도 다른 해석을 할 수 없는 정도로 그 정도로 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근데 이제 지금 그런 상황에는 실패했으니까 정청래 대표가 유리감찰단에 뭐 진상조사를 네. 지시했다 뭐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명확한 그러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진보 보수의 문제는 아니죠. 원칙의 문제라는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근데 다만 이제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진상 자체가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럼 어떤 결과를 좀 내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진상조사를 해서 이게 뭐 사실 진상조사라는 거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면 이 발언의 의미, 발언의 맥락, 그리고 발언이 실제 했는지 등등을 이제 가리는 게 진상조사인데 발언의 이 존재 여부는 최강욱 전 의원이 지금 확인을 해준 거잖아요. 자기는 발언한 사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언의 맥락이 이러저러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큰 뭐 그 어려운 해석이 아닐 것 같고 그럼 이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것은 당원으로서 최강욱 전 의원이 당원으로서 지켜야 될 어떤 당원 당규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해했는지 여부를 당연히 이제 이 당의 기구에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면 징계 여부를 논의를 해야겠죠.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서 이러한 이제 최강욱 전 의원도 인정했듯이 2차 가해로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어떤 수위의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면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죠. 검찰총장 대행, 보안 수사는 검찰 의무. 네, 지금 총장 자리가 비어 있어서 대행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어제 부산고검과 부산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보안 수사를 통해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현재에는 현재의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이제 우리 의무를 다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에 반대 의사를 내비친 걸로 풀이가 되는데요. 검찰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리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계엄 당시에 단 나흘 만에 통상 한 달치에 해당하는 검찰 특활비 3억여 원을 몰아쓴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나흘 동안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이 담긴 현금 봉투 89개와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에게 나눠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1년치 특활비를 연말에 소진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더 많이 사용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계엄 직후 3일부터 6일까지 12월 집행 금액의 45%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건 무척 의심스러워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검찰 소식은 아니지만 특검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면요. 김건희 특검팀에서 한학자 죄송합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8일 소환할 예정인데 소환 조사를 앞두고 한 총재의 변호인이 김건희 특검팀의 수장인 민중기 특검을 따로 만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KBS가 확보한 통일교 내부 문건에 따르면요. 한 총재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지난달 말 민중기 특별검사를 무려 특검 사무실에서 만나서 25분 동안이나 방문 변론을 진행했다.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민중기 특검은 오랜 인연 때문에 그 변호사와의 오랜 인연 때문에 만났고 통일교 변호사인 줄을 몰랐다라는 석연치 않은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요.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이 됐다가 차명재산 의혹이 불거지자 닷새 만에 사퇴하고 한학자 총재의 변호인으로 합류했던 오광수 전 수석이 결국 변호인단에서도 사임했다고 합니다. 네, 댓글창에 이미 오광수 전 수석은 사임했지만 그럼 김호수, 물론 김호수 지금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선임계를 내진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긴 하죠. 뿐만 아니라 강찬호 전 변호사는 어떻게 된 거냐라는 질문들 많으신데요. 먼저 이 소위 말하는 정관예우, 정관 로비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특검의 설명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이 통일교 내 문건에 써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그래서 제가 더 보이나요? 네. 네. 물을 갖다 주네.
물 한잔 하시고 천천히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 스태프들이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어떻게 오늘 안 씻은 거 어떻게 알았지? 네. 그런 이야기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희 화면이 뽀샤시해서 전혀 티가 안 나시거든요. 네, 안 네. 씻은 거 알고 물을 갖다 준 거 아닌가? 이거라도 해서 씻으라고? 자, 얼른 특검 이야기로 넘어가실까요? 민중기 특검은 부적절했다. 거기 이제 민중기 특검하고 나는 얘기를 뭐 적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총리교 쪽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한학자 총재 뭐 이거 소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민중기 특검 측은 그냥 잡담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가능한가요? 예. 네. 그리고 이 이모 변호사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이 이제 판사할 적에 이제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은 아니 나는 가가지고 이제 방문 변론을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요 입장 차이가 지금 있는 건데 이게 특검의 특성상 뭐 특히 이제 통일교 같은 이러한 거대한 집단을 다뤄야 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라고 하면 온갖 시도를 다 할 거 아닙니까? 예. 뭐 상상하기 어려운 시도까지 할 거거든요. 이 민중기 특검을 어떻게든 만나려고 할 것이고 회유하려고 할 것이고 정보를 빼내려고 할 것이고 온갖 시도를 다 할 건데 몰랐느냐의 문제는 한번 확실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지만 몰랐다는 게 잘 이해는 되지 않고 그러게요. 네, 이러한 중책을 맡아놓고서는 그러한 점을 과연 몰랐을까 이건 뭐 이해가 잘 안 되고 와가지고 꼬치꼬치 물어보는데 그 의심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걸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볼까 이 양반이. 근데 뭐 그런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묻는다고 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다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는 이 좀 특검 차원에서 파악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만 플러스 앞으로 이런 논란이 계속 불거지게 되면 특검의 어떤 특검의 수사의 공정성, 형평성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힘에서는 다른 방향에서 지금 막 흔들고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주요 수사 대상인 국민의힘에만 또 이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이제 내란과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주장, 악선동 이런 데만 또 빌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건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사들에게 이 도망갈 구멍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처신을 잘해야 된다. 네. 이런 일이 없어야죠. 아무도 만나지 마십시오. 그러게요. 사실 정말 만나기 힘든 사람이고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돈을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일 텐데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나마 지금 이제 오광수 전 수석은 사임을 하긴 했는데 지금 강찬우 전 지검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사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이 저더러 이제 사임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사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분들을 열심히 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뭔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다. 첫 번째 이런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검찰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다 전관예우 내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관로비 이 맥락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람직한 일이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여러 가지로 검찰 개혁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전관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던 거 아닙니까? 언론도 그렇고. 이 버젓이 지금 이러한 중요한 수사에서 이러한 행태를 벌이고 있으면 안 되죠. 특히 뭐 오광수 민정수석 이제 사임을 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은 그 맡기 전에 그 판단을 먼저 해야죠. 잠깐이라도 이 정부에서 그런 직책을 맡은 사람인데 이게 바람직하겠느냐. 그리고 검찰 출신 인사들, 검찰 고위직 인사들, 김호수 전 검찰총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내가 그 수임은 안 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지금 조력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도 전관들이 많이 그런 식으로도 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몰래 변론이 더 나쁘죠.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는 이런 거 전관 이후 이런 거 근절해야 된다고 본인이 얘기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봐도 이런 거는 부적절하니까 당사자가 그만두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 대행이 어제 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보안 수사에 있어서 이게 검찰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말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좀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뭔 도움이 됩니까? 검찰이 지금 뭘 잘한 게 있다고 잘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 자체의 문제는 정책적 토론의 대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 보안 수사권을 박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보안 수사 자체의 어떤 그 역할에 대해서 부정을 안 해요. 그래서 보안 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안 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해서 예를 들면 국가수사위 이런 데서 보안 수사를 어디가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해 만들고 그거를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논의하자는 거잖아요. 예. 검찰이 그냥 알아서 직접적인 보안 수사를 하게 만들지 말고 그게 검찰이든 중수청이든 뭐든 간에 네. 아무튼 간에 공소청이든 뭐든 간에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뭐 시간도 더 걸리고 예를 들면 구속 기간이나 이런 게 기한이 있는 건데. 네네. 그래서 요런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약점들이 있으니까 일단 보안 수사는 하게 두고 뭐 여러 가지 견제 수단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뭐 여러 백가쟁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론의 대상입니다. 이거는. 네. 토론을 하면 돼요. 근데 이 토론의 전제는 뭐냐면 검찰 개혁.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라고 하는 큰 틀. 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이 검찰청이라는 조직은 사실상 뭐 이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없애고 지금과는 아주 다른 틀에서 이 제도를 설계한다는 게 전제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검찰총장 대행이라는 사람이 손들고 보안수사권 필요합니다. 얘기 이렇게 끼어들면은 마치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사람들은 다 지금 검찰 편든 사람들처럼 이제 논의가 이렇게 왜곡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주장한 대로 예를 들면은 검찰이든 그게 어떤 수사기관이든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그게 그 방향으로 도움이 되겠어요? 검찰 편드는 게 보안수사권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보안수사권에 대해서는 얘기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럼 바보들이냐 이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걸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저럴까요? 그러니까는 뭐 의도를 얘기하면은 그러면 보안수사권을 모두 포기하고 싶은가 뭐 모르겠습니다. 뭐 개를 뿌리고 싶은 건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조용히 가만히나 있으면은 중간이나 갈 것을 괜히 얘기해가지고 미움이나 더 사고 논쟁도 못하게 하고 토론도 못하게 하고 이게 뭡니까? 하여튼 끝까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네. 자,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9월 첫째 주 MBS 이재명 지지율 62%. 네, 같은 MBS 조사 전주에 비해서 올랐죠? 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결과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2주 전인 8월 3주 대비 이 대통령 긍정률은 5%포인트 오른 62%로 집계가 됐습니다. 부정률은 5%포인트 내린 28%였고요. 정책 과제 평가 중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복지 정책이 66%로 가장 높았고 외교 정책이 62%, 그리고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 같은 경제 정책이 53% 순이었습니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평가는 긍정률이 54%였고요. 한미 정상회담도 긍정률이 58%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2주 전 대비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3%포인트 오른 43%, 그리고 국민의힘이 1%포인트 올랐어요. 네, 오른 20%였고요. 조국혁신당은 5%, 개혁신당은 4%였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4%포인트 내린 25%이고요.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평가는 긍정률이 51%, 그리고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한 평가는 긍정률이 49%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이 오는 11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에 열리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첫 번째 기자회견 이후에 70일 만인데요. 90분간 진행될 예정이고 내외신 기자 150명 명이 초대된다고 합니다. 회견은 민생 경제, 그리고 정치 외교 안보, 그리고 사회 문화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구분될 예정입니다. 예, 지난주 조사가 없었고 지지난주에 비해서 올랐는데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그거는 바로 잡도록 하고요. 또 지지율 1타 강사 김민하 평론가의 해설은 남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지지율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설하십니까? 아유, 제가 검찰도록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너나 가만히 있으라고 댓글 달고 지금. 네? 좋은 댓글 그렇게 많은데 깨알같이 지금, 그런 것만 찾아가지고.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한판 붙자는 거예요 뭐야 지금? 자, 구독자랑 싸우지 마시고. 자. 지금 예민한 사람이에요 아주. 지금 댓글 가려버렸네요. 네. 자, 제가 좋은 거 다 읽어드릴게요. 김민하 만세, 총통 만세, 공화국 만세. 김민하 총통께 더 많은 시간 주세요. 총통님 잘생기셨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깨알같이 그런 것만 읽으셨다. 씻지도 않아갖고 지금 불편한데 지금 몸이 자, 지금. 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를 해볼까요? 근데 이 정당 지지율은 지금 이제 오차범위 내 이제 흐름이어서 크게 이제 변하지는 않은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변화가 핵심인데 지난번에 지지율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 이제 조건이 겹쳤다. 첫째는 민주당 지지층 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 내에서 의견이 갈릴 수 있는 그러한 이슈들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은 약간 이완되는 측면들이 있고 예. 두 번째로 이제 국민의힘은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는 이슈가 있었다. 그게 전당대회.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이 지지층, 국민의힘의 지지층은 좀 이제 보다 이제 좀 강경한 축에 속하는 그러한 보수층이 많이 이제 응답을 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었던 것 같고 민주당 지지층은 다소 이제 이완이 되면서 이 소위 말하는 진보는 약간 좀 연성 지지층이 많이 좀 응답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말씀드린 게 그러면 전당대회 국면 지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어떤 평가가 이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는 이슈가 이제 생기면 그러면 요 구도는 다시 이제 회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건데 지금 구도가 딱 그런 거죠. 첫째로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통해서 이 한미 정상회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성과를 냈다라고 평가를 전문가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과라는 게 당장 우리가 뭐 큰 이익을 뭐 거두고 이런 게 아니라 트럼프의 저 비상식적인 어떤 공세나 이런 거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잘 막아낸 거잖아요. 어쨌든 이 수준에서.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앞으로 한일 관계 개선이나 이런 거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초들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완전히 뭐 비판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냐, 아쉬운 점이 아무것도 없는 거냐 이렇게 접근하면 할 말이 없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동안의 과정을 돌이켜 보면 특히 지난 정권의 외교나 이런 걸 돌이켜 보면은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지지층이 뭉치는 이슈예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전당대회가 끝났죠. 전당대회 끝나고 다 이제 무슨 얘기합니까? 장동혁 코는 어디로 가느냐, 그렇죠? 김민수의 폭주. 예. 장동혁 대 김민수가 대결하나요? 근데 그 대결하면 뭐 합니까? 비슷한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 요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은 약간 이제 이완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이제 복구가 되는 흐름으로 왔다. 그렇게 보이고 이런 흐름이 정당 지지율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은 응원한다. 요거는 이제 작동을 아직 하기 때문에 예. 정당 지지율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댓글창에 김민하 평론가 돈데크만 닮았다라는 게 있는데요. 혹시 돈데크만 아십니까? 돈데크만 옛날에 그 주전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주전자처럼 생긴. 네. 네. 그리고 이제 100일 기자회견 다음 주에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150명의 기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할지 아직 정해지진 않은 것 같긴 한데 김민하 평론가가 만약에 그 자리에 간다면 어떤 질문 좀 하고 싶으세요? 갑자기요? 원래 다 갑자기 묻는 거죠. 아니, 품고 있는 질문 하나는 있지 않으십니까? 질문하러 갈 때는 준비하고 가야죠. 이렇게 아무 준비도 없이 질문을 하라 그러면 예. 기자가 예. 그러면은 질문의 기회를 헛되게 쓰게 됩니다. 네, 그럼 이건 사실은 이게 가장 나쁜 경우예요. 질문의 기회가 왔는데 그걸 준비를 안 하고 가가지고 아무 질문이나 하면은 예? 평소에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뭐 이러면은 이게 의외로 궁금한데요? 괜찮은 질문인 것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뭐 이렇게 궁금한데요? 하면은 네, 이게 기회를 날리는 거거든요. 네, 김민하를 기자회견장으로. 그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워낙 많은 이제 억가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최근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조선일보랑 인터뷰했는데 네. 거기 조선일보가 일면 제목 뭐라고 뽑았냐면 앞으로는 그러면 초기업 교섭이 과제다 이렇게 뽑았어요. 그러면 그러한 것에 대한 정부의 로드맵이나 이런 걸 앞으로 가져가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노동에 좀 기울어진 어떠한 그러한 이 정책이라고 막 공세를 펴는데 그러면 재계 어떤 당근 뭐 이런 것도 있는지 지금 배임죄나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질문을 하고 싶지만 이렇게 질문 기회를 독점할 수는 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여러 고민을 해야 되겠죠. 야, 준비 안 됐다고 하지만 이미 준비되어 있는 질문들이 술술 나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주에 이재명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 김민하 평론가 뵈니까 또 그 이야기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하겠습니다. 비교원이 준비한 최대 128만 원의 혜택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에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에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가입 혜택만 잘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에게 983억 원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해 왔는데요.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고 합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든든하고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십시오. 시사인 유튜브 채널 시청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입하시면요. 비밀 혜택도 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놓치지 마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71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서 비교원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9월 4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장윤선, 조성식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신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서경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100년 된 산삼 1억 원의 가치.